유럽의 심장, 상처 위에 핀 동맹. 유럽의 중심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과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이 교차하는 곳. 그곳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듣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다는 소식.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로켓 발사기까지 유럽 전체를 놀라게 한 K방산 신드롬의 주역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왜 폴란드는 그렇게까지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 답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천년의 고통과 부활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가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닮은 폴란드 천년의 역사를 들어보세요. 제1장 피아스트 왕조, 백독수리가 비상하다. 시간을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서기 966년 유럽의 변방, 넓은 평원 위에서 한 지도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에슈코 1세, 폴란드 최초의 군주였습니다. 이날이 바로 폴란드 국가의 탄생일로 기록됩니다.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서유럽 문명권의 일원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야만이 아니라 질서의 길로 간다. 그의 선택은 폴란드를 유럽의 지도로 올려놓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후 나라의 상징이 된 흰 독수리의 전설이 생겨납니다. 미에슈코의 아들이 어느 날 사냥을 나섰다가 하늘에서 내려와 둥지를 튼 백독수리를 봅니다. 그 순간 하늘이 붉게 물들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곳이 우리 조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곳이 지금의 그니에즈노, 폴란드의 첫 수도입니다. 이 전설은 지금도 폴란드 국장에 새겨져 있죠. 제2장 야기예워 왕조, 유럽을 이끈 자유의 나라. 시간은 흘러 14세기. 폴란드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습니다. 리투아니아와 손잡고 야기예워 왕조를 세우며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폴란드는 단순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이 절대왕정의 시대를 향해 가던 반면 폴란드는 귀족의 자유, 리베룸 베토, 즉 모든 귀족이 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선거군 주제, 유럽의 중심에서 자유를 외치던 나라, 그것이 폴란드였습니다. 문화와 학문도 꽃피었습니다. 야기예워 대학, 오늘날 크라쿠프 대학에서 코페르니쿠스가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던 시기입니다.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 혁명적 사유의 씨앗은 자유로운 학문 풍토 속에서 자랐습니다. 폴란드는 중세 유럽의 이상향이었습니다. 강한 군주, 활발한 귀족 사회, 부유한 도시,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공존하던 나라. 당대의 철학자들은 폴란드를 자유의 방주 혹은 유럽의 실험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마련이죠. 귀족들은 점점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위는 약해지고 국가는 내부의 균열 속으로 천천히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말 그 틈을 파고든 것은 두 개의 제국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폴란드는 세 차례의 분할 끝에 1795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폴란드인은 조국 없는 백성으로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나라가 3번 사라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3장 나라가 3번 사라지다 지도에서 사라진 민족. 18세기 후반 유럽의 중심에 서 있던 폴란드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무력했고 귀족들은 권리를 권력으로 착각했습니다. 정치는 마비되고 군대는 약화되었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프로이센이, 동쪽에서 러시아가, 남쪽에서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1772년 폴란드는 첫 번째 분할을 당합니다. 영토의 3분의 1이 잘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1793년 두 번째 분할, 그리고 1795년 세 번째 분할. 그날 이후 지도에서 폴란드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 그들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망명지의 시인 아담 미츠키에비치. 1830년대 파리의 거리, 추운 밤. 폴란드의 시인 아담 미츠키에비치는 망명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은 내 안에 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언젠가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그의 시는 단순한 문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사라졌지만
폴란드인들은 시를 외우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러시아의 탄압, 봉기의 세기. 이후 한 세기 동안 폴란드인들은 끊임없이 봉기했습니다. 1830년 11월 봉기, 1863년 1월 봉기. 그들은 언제나 패배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탄압은 잔혹했습니다. 수천 명이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폴란드어는 학교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래 라틴어 성경 속에 폴란드라는 단어를 써넣으며 꿈을 이어갔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시 노래할 것이다. 그 신념 하나로 나라 없는 세기를 버텼습니다. 제4장 독립의 불꽃. 1918년 다시 일어서다. 1914년 세계가 전쟁에 휩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폴란드는 세 제국의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1918년 11월 11일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배하자 폴란드는 다시 독립을 선언합니다. 123년 만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제프 피우스츠키. 러시아의 감옥에서 수년을 보낸 혁명가. 그는 자유를 위해 총을 들었고 나라를 위해 옥에 갇혔던 인물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남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조국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그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귀국했고 11월 11일 폴란드 국기를 들고 바르샤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시민들은 울었습니다. 폴란드가 돌아왔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독일과 러시아의 협공. 독립한 폴란드는 서쪽의 독일, 동쪽의 소련과 국경을 맞댄 나라, 즉 두 제국 사이의 완충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930년대 히틀러가 독일을 재무장하며 동방으로의 팽창을 외치기 시작하자 폴란드는 다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잔혹했습니다. 제5장 나치와 러시아의 협공. 1939년 지옥의 문이 열리다. 1939년 9월 1일 새벽 하늘이 갈라지고 포성이 바르샤바를 뒤흔듭니다. 히틀러의 독일군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란드 군대는 용감했습니다. 전차도 공군도 부족했지만 기병대가 끝까지 싸웠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에 말을 타고 돌진했던 병사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싸웠습니다. 조국의 마지막 숨결까지. 17일 뒤 동쪽에서 또 다른 침략자가 들어옵니다. 러시아군이 폴란드를 공격했습니다. 두 강대국의 협공. 폴란드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무너집니다. 1939년 10월 6일 다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카틴 숲의 비극. 러시아의 만행. 1940년 봄 러시아의 스몰렌스크 인근 카틴 숲. 폴란드 장교 2만 명이 한날 한시에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손이 묶인 채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총을 쏜 건 나치가 아니었습니다. 소련 NKVD, 지금의 KGB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 동안 감춰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건 1990년. 폴란드인들은 침묵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를 죽인 건 총알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독일을 향한 바르샤바 봉기, 잿더미 속의 저항. 1944년 여름 나치 독일이 몰락하던 시기 폴란드의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섭니다. 바르샤바 봉기. 총 대신 수류탄 2개. 아이들은 우편 가방을 들고 탄약을 날랐습니다. 평균 나이 15세. 그들은 외쳤습니다. 폴란드는 무릎 꿇지 않는다. 63일간의 전투. 도시는 초토화됐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련군은 강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렇게 홀로 싸우다 홀로 죽었습니다. 나치의 잔혹, 그러나 꺾이지 않은 영혼. 아우슈비츠 수용소 역시 폴란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110만 명이 죽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살아있었습니다. 폴란드 신부 막시밀리안 콜베는 동료 수감자를 대신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있다. 나는 신의 자식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의 희생은 오늘날까지 폴란드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도 품격이 있었다. 그들의 저항은 총이 아니라 영혼의 전쟁이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폴란드의 도시들은 잿더미였습니다.
그들의 수도 바르샤바는 85%가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폐허 위에서 다시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폴란드는 언제나 살아있다. 제6장. 전쟁이 끝나도 자유는 오지 않았다. 냉전의 밤. 1945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총 대신 이념의 쇠사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붉은 깃발 아래 폴란드는 동유럽 공산권의 일원으로 편입됩니다. 그들은 독립을 되찾았다고 믿었지만 그 독립은 감시 속의 자유였습니다. 강제의 시대. 스탈린은 폴란드에 친소 정권을 세우고 반대파를 체포했습니다. 교사들은 감시받았고 신문은 국가의 검열 아래 놓였습니다. 자유를 외치던 언론인은 사라졌고 지식인은 국가의 적으로 몰렸습니다. 바르샤바는 다시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시민들은 압니다. 이번에는 총알 대신 두려움이 우리를 조용히 죽이고 있다고. 희망의 불씨. 조선소의 노동자들. 1980년 폴란드 북부 항구 도시 그단스크. 선박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켓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레흐 바웬사. 평범한 전기공이었지만 그의 말은 불꽃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인간이다. 그의 외침은 곧 연대노조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신의 나라, 인간의 자유. 그 무렵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로마 교황청에 올랐습니다. 그는 첫 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영혼을 결박할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 말은 폴란드 전역에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그를 환호했습니다. 공산당은 그 집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쇠락과 붕괴. 소련의 경제가 무너지자 1989년 폴란드는 마침내 자유선거를 치릅니다.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이 되었고 폴란드는 공산주의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그날 바르샤바 시민들은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총이 아니라 신념으로 이겼다. 제7장. 자유의 새벽. 유럽 속의 새로운 폴란드. 1990년대 폴란드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제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들은 이번엔 서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1999년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합니다. 2004년에는 EU의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분할당하던 나라가 아니라 유럽 안보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폐허에서 공업국으로. 놀라운 것은 그 속도였습니다. 한때 GDP가 독일의 20분의 1 수준이었던 폴란드가 30년 만에 유럽의 중견 경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공장을 일으켜 세우고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주었습니다. 도시들은 활기를 되찾았고 바르샤바의 밤거리는 다시 음악으로 채워졌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가난한 친척이 아니라 자유를 값으로 치른 시민이다. 제8장. 다시 떠오른 그림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봤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폴란드는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난민이었다. 이제는 돕는 나라가 되겠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다시 자신들의 국경 가까이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제국으로 돌아가려 하고 독일은 여전히 유보적이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9장. K방산의 선택. 필연이 된 역사. 폴란드는 그동안 주로 독일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납품은 느렸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우수했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언제나 자국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국과 닮은 역사. 폴란드는 알았습니다. 한국 역시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라는 것을. 한때 폐허였지만 다시 일어난 나라라는 것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철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철학이다. 그들의 전차에는 조국을 잃었던 기억이 깃들어 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로켓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공감의 계약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피어난 우정. 2023년 한국과 폴란드는 현지 공동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폴란드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 기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그 기분을 압니다. 눈시울을 붉힌 장관.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 완성된 K2 전차 위에 두 나라의 깃발이 함께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깃발은 우리 조상의 눈물 위에 서 있다. 그는 손으로 전차의 철갑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겁니다. 제10장 에필로그. 역사는 반복되지만 인간은 다르게 선택한다. 1000년의 시간. 폴란드는 3번 무너졌고 3번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패배의 연속이 아니라 부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공감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보다 훨씬 많은 이웃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슬기롭게 견뎌낸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평화를 위해 그 기술을 나눈 나라. 폴란드는 고통을 통해 자유를 배우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손을 내민 나라.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는 다른 대륙에 있지만 같은 상처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는 힘과 신뢰의 이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기술로 바꾼 나라 한국, 눈물로 쓴 자유를 방패로 만든 나라 폴란드. 이 두 나라가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세계는 다시 묻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에게 말한다. 무너져도 일어나라. 사라져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우리는 결국 다시 살아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